밤 11시 대형 마트의 불빛이 형광등처럼 차갑게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간 매니저 박민규는 계산대 앞을 서성이는 노숙자 강태수의 모습을 매일 밤 지켜보고 있었죠. 태수는 낡고 해진 옷차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최고급 반려동물 사료 50kg짜리 포대를 카트에 가득 싣고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는 사료 외에 다른 물건은 일절 담지 않고 오직 이 무거운 사료만을 구매했습니다. 태수는 늘 꼬깃꼬깃 접힌 현금 뭉치를 꺼내 계산원에게 내밀었는데 그의 현금 결제 방식은 민규에게 깊은 의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민규는 태수가 사료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현금에서 금융기관의 봉투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죠. 민규는 CCTV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태수의 한 달 사료 구매액이 이미 수백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는 사실을 계산했습니다. 태수는 계산이 끝나기가 무섭게 낡은 손수레에 사료를 싣고 인적이 드문 도시 외곽 방향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민규는 자신의 직감과 의심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누적된 사료 구매액이 1,000만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규는 곧장 보안팀과 상의하여 이 수상한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한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강력계 김영사는 고액의 현금 거래가 단순한 노숙자의 소비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마트 CCTV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민규 노숙자 차림의 사람이 매일 최고급 사료 50kg를 현금으로 삽니다. 이건 뭔가 수상합니다. 혹시 불법 자금은 아닐까요? 김영사 고액의 현금 거래 내역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박민규 씨가 수집한 자료는 저희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의 이동 경로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김영사는 확보한 CCTV 화면과 민규의 보고를 토대로 강태수의 동선을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태수가 매일 밤 사료를 싣고 도시 외곽에 폐쇄된 공장 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을 범죄의 거점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죠. 태수가 사료를 구매하는 다음 날 밤 김영사와 사복, 경찰 몇 명이 마트 주변에 잠복하며 태수를 미행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밤 11시 태수가 평소처럼 사료를 구매하고 어두운 공장 구역으로 손수레를 끌고 진입하는 순간 경찰이 신속하게 나타나 그를 가로막고 불심 검문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태수에게 사료를 구매하는 자금의 정확한 출처와 이 많은 사료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강하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며 경찰의 모든 질문에 묵비권만 행사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태수가 끝내 입을 열지 않자 김영사는 그를 불법적인 현금 거래나 밀수품을 옮기는 조직이 전달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편 마트에서 태수가 경찰에게 둘러싸여 검문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민규는 태수의 표정에서 단순한 범죄자의 모습이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민규는 경찰의 미행이 끝난 다음 날 직접 자전거를 타고 태수가 늘 향했던 폐공장 구역을 홀로 수색하기 시작했죠. 수색 과정에서 민규는 태수가 진입했던 폐공장 건물 주변에서 수많은 개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 공포심과 함께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민규는 태수가 거대한 규모의 유기견 사육시설이나 혹은 더 나쁜 불법 개농장을 운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불안한 추측을 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김영사, 이 많은 현금 어디서 난 겁니까? 이 사료들 밀수 조직에게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태수 묵묵히 손수레만 바라보며 침묵한다. 김영사는 체념하는 마음으로 태수의 지문을 채취하여 신원 조회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회 결과 태수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강남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대형 동물 병원의 원장이자 실력 있는 수의사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기록을 상세히 확인한 결과 태수가 2년 전 불의의 의료사고에 연루되어
모든 재산과 명예를 잃고 수의사 면허까지 박탈당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알게 되었죠. 김 형사는 현재의 초라한 노숙자 행색과 과거의 화려했던 이력을 대조하며 그가 단순히 돈을 운반하는 전달책이 아닐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규는 사료 공급을 담당하는 업체 책임자와 어렵게 접촉하여 태수가 사용하는 고가 사료의 유통, 경로와 대량 구매 목적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책임자는 태수가 일반적인 카드가 아닌 특정 암호화폐 계좌를 통해 결제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의 한 달 결제액이 최소 1,000만 원을 상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민규는 태수가 노숙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암호화폐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가 범죄 조직의 자금 관리인이나 혹은 은닉 재산의 주인일 수 있다고 강하게 오해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태수가 유기동물 구조 활동에 전념하던 중 실수로 의료사고를 냈던 특수한 정황을 파악하고 그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민규는 더 이상의 의혹을 참지 못하고 다음 날 밤 태수가 사료를 구매할 때 직접 그에게 다가가 현금의 출처를 묻는 도발적인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태수는 민규의 질문에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그의 손수레 바퀴에 묻은 흙에서 민규는 수북한 동물의 털 뭉치를 발견하고 모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민규는 태수가 100마리 이상의 유기견을 비밀리에 돌보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도달하고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날 폐건물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규 태수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아저씨, 대체 이 돈의 출처가 뭡니까? 이 사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뭔가 숨기는 거잖아요. 태수 민규의 눈을 피하며 낮은 목소리로 당신이 알 바 아닙니다. 더 이상 묻지 마시오. 태수가 사료를 구매하러 마트로 향해 자리를 비운 사이 민규는 폐공장 건물 뒤편의 낡은 환풍구를 통해 조심스럽게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건물 내부는 예상했던 불법 개농장의 모습이 아닌 비교적 청결하게 정돈된 공간이었고 낡은 칸막이에는 100마리가 훌쩍 넘는 다양한 크기의 유기견들이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사육장의 규모와 개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용품 및 사료 저장 공간을 확인하고 이곳이 태수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비밀 보호소임을 깨닫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건물 벽면 한쪽에는 태수가 손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기견, 입양 및 치료 기록 문서 수십 장이 붙어 있었는데 그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민규는 문서에 도시의 그림자 수의사라는 익명으로 기록된 유기견들의 구조 과정과 입양 결과를 읽으며 그동안 태수를 의심했던 자신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료 포대를 가득 실은 낡은 손수레를 끌고 태수가 건물 안으로 들어섰고 민규는 당황하여 구석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지만 이내 태수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태수는 민규를 보자마자 극도로 경계하며 개들을 보호하려는 듯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고 갑작스러운 침입에 놀란 개들은 일제히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민규는 시끄러운 개들의 울음소리 속에서 태수에게 다가가 이 모든 사료와 현금의 비밀이 유기견을 위한 것이었냐고 물으며 그동안의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태수는 민규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빛을 확인한 후 자신이 노숙자로 전락한 이후에도 암호화폐 수익을 관리하며 유기견을 돌보고 있었다는 숨겨왔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수는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 때문에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져 유기견들에게 해가 될까봐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으며 민규에게는 이 사실을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민규 진심으로 사과하며 죄송합니다,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아이들을 위한 거였군요. 태수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이 아이들을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경찰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민규는 태수에게 사료값 1,000만 원의 현금 출처와
노숙 생활 중에도 그에게 자금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재차 질문하며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태수는 과거 자신이 유명 수의사 시절 불의의 의료사고로 모든 것을 잃은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을 때 우연히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것이 막대한 수익을 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해 개인적으로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며 오직 거리의 유기견들을 돌보는 일만이 자신의 유일한 속죄이자 남은 삶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수는 이 막대한 돈이 자신이 죽는 날까지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생명유지 자금이었으며 자신의 노숙자 신분 때문에 모든 거래를 숨기고 마트 현금 결제를 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규는 태수의 깊고 숭고한 헌신에 감동했지만 100마리가 넘는 유기견을 혼자 돌보는 것은 체력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냉철하게 지적했습니다. 민규는 자신이 다니는 마트의 대규모 유통망을 활용하면 사료를 대폭 할인된 원가에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태수에게 외부의 도움을 받아들일 것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태수는 민규의 진심 어린 도움과 제안에 감동했지만 자신의 신분과 자금 출처가 외부에 노출되어 유기견들에게 혹여라도 해가 될까봐 두려워하며 망설였습니다. 민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태수를 설득하며 자신이 경찰에 신고했던 실수를 만회하고 싶다고 간절히 호소하며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태수가 민규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 폐건물 밖에서 태수를 찾기 위해 다시 돌아온 김영사 일행의 차량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와 두 사람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태수는 김영사가 건물에 도착하기 전 민규에게 자신이 관리하던 모든 재정 기록과 유기견들의 치료 기록, 문서를 보여주며 도움을 최종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태수 떨리는 목소리로 이 돈은 나에게 속죄할 기회를 준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민규 단호하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김영사님께 모든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아저씨의 헌신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김영사는 폐공장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진입했고 그곳에서 사료 포대와 함께 유기견들을 돌보고 있는 강태수와 박민규를 발견했습니다. 김영사는 태수의 초라한 행색 뒤에 숨겨진 숭고한 유기견 보호 현장을 확인하고 그동안 태수를 범죄 조직 전달책으로 오해했던 자신들의 편견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규는 김영사와 동행한 마트 보안팀에게 태수의 진심 어린 선행과 암호화폐, 자금의 투명성을 변호하며 자초지종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영사는 태수의 과거 의료사고 배경과 현재 100마리 이상의 유기견들을 돌보는 헌신적인 모습을 확인한 후 그에게 적용되었던 불법 자금 관련 모든 혐의를 즉시 종결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간 김영사는 개인적인 감동을 담아 마트 사장 및 지역 사회단체에 연락하여 태수의 보호소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지원을 호소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서장의 지시로 경찰은 태수의 유기견 보호소가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정식 동물보호시설로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마트 사장 A씨는 민규의 보고를 듣고 태수를 돈 세탁범으로 의심했던 자신들의 편협한 시각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전했습니다. 마트 사장은 곧바로 사료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태수의 보호소에 사료를 파격적인 원가에 공급하는 지속적인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민규는 마트 직원들과 함께 태수 보호소의 환경 개선을 위한 주말 봉사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며 태수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김영사와 마트 측의 진심 어린 지원에 감동했지만 자신의 신분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며 계속해서 익명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영사 태수에게 존경을 담아 강태수 씨,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 경찰이 이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정식 보호소 등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마트 사장 A 민규에게 전화를 걸어 박 매니저,
내가 정말 부끄럽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 오해를 할 뻔했어. 사료는 이제 원가에 넣어주게. 이건 자네와 강태수 씨에게 하는 내 사과일세. 마트 사장 A씨는 곧바로 마트 내부에서 강태수의 숭고한 사연을 알리는 희망, 사료 후원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작했고, 이는 고객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신분을 익명으로 유지하는 대신 민규와 함께 유기견 보호를 위한 희망사료 재단을 공식적으로 설립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태수가 관리하던 암호화폐 수익금은 재단의 투명한 공식 자금으로 전환되어 유기견 보호소 운영에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고히 마련했습니다. 김 형사는 태수가 기부한 돈의 공익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변호사를 섭외하여 재단 설립 및 법적 절차를 순조롭게 돕도록 지원했습니다. 폐공장 건물은 지역 사회의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건축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최신식 유기견 보호소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민규는 마트 야간 매니저직을 사임하고 재단의 실무 책임자로 전직하여 태수의 곁에서 운영 및 행정 처리를 돕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태수는 재단의 법적 대표가 되었지만 여전히 언론 및 대외 활동은 민규에게 맡기고 보호소 안에서 수의사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유기견들의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지역 방송국 PD는 이 아름다운 사연을 접하고 태수의 신분을 철저히 비밀에 붙인 채 도시의 그림자 수의사라는 이름으로 그의 선행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보호소에는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 신청이 쇄도했고 유기견 입양 문의도 폭주하며 태수의 헌신은 사회 전체에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파했습니다. 태수는 유기견들을 구조하고 돌보는 일을 통해 자신이 잃었던 수의사로서의 명예와 신뢰를 되찾고 과거 의료사고의 트라우마를 유기견들의 순수한 생명력으로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태수 민규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바꾼 덕분에 아이들이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제야 제가 수의사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민규 미소 지으며 아저씨가 저에게 가장 큰 감동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재단 이름을 걸고 이 아이들을 영원히 지켜줄 겁니다. 1년이 지난 후 희망사료 재단은 단순한 보호소를 넘어 전국적인 규모의 유기견 보호단체로 확고하게 성장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을 고수하지만 이제는 보호소 구석구석에서 유기견들을 치료하며 깊은 내면의 평온을 느끼는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민규는 재단 대표로서 언론 인터뷰와 대중 강연을 통해 태수의 숭고한 헌신과 희망, 사료 캠페인의 성공적인 성과를 밝히며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김 형사는 보호소의 명예 후원자가 되어 비번 일마다 정기적으로 방문했으며 사료 대신 유기견들에게 필요한 최고급 의약품과 영양제를 후원했습니다. 태수는 매일 밤 11시 이제는 마트 대신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해 납품된 사료를 유기견들에게 직접 배분하며 고독한 헌신 대신 공동체 속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고액의 현금 뭉치 대신 유기견들이 애정으로 하라 낡아진 치료용 장갑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료 공급을 맡은 마트는 이윤을 초월한 생명 가치를 우선하는 기업 이미지로 사회적 인정을 받았으며 매출 증대라는 긍정적인 부수 효과도 얻었습니다. 방송국 다큐멘터리는 태수의 익명 기부, 배경과 암호화폐 수익이 속죄와 헌신의 숭고한 상징이었음을 감동적으로 조명했습니다. 태수는 자신이 구조했던 한 유기견을 품에 안고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자신이 잃었던 명예와 부를 생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완전히 되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수상한 현금 거래는 결국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깨고 생명 존중의 숭고함을 일깨우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지역 사회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